자, 두 번째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구 습구 온도계 같은 경우 했고요. 그다음에 모발 습도계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기타 습도계들도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뭐 수증기의 응결을 이용하는 이슬점 습도계라든가 흡수 습도계, 전기식 습도계, 적외선 흡수 습도계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오 존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나요? 그 기구에다 달아서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은 기구를 따라서 계속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도별 기상 관측을 할 때 쓰는 게 라디오 존대인데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무선으로 보내주게 되죠. 여기에도 습도가 이제 습도도 측정을 합니다. 흡습성을 가진 염화 리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수분을 흡수를 그러니까 주변의 습도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전기 저항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을 연결해 놨을 거 아니야, 센서에. 그죠? 기록기에. 그럼 전기 저항이 변하겠죠. 이 변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습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흡수 습도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건조제 같은 거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제의 수증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의 정확한 습도계로서 절대 습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 습도계는 절대 습도를 측정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습도계는 다 상대 습도 측정용으로 쓰인다라고 생각. 자, 이번에는 이제 물의 에너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의 에너지 상태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바뀌게 돼요. 왜? 물은 어떤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 상태고요. 이 기체, 액체, 고체 상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기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기체에서 우리가 응축을 하게 되면요. 열 방출에 의한 응축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고서 물이 됩니다. 그러면 물을 우리가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줘야겠죠.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기체가 되는 거고요. 자, 액체가 그럼 고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결될 때는 열을 방출하고요. 융해될 때는 열을 흡수합니다.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히터에다가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얼음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체가 고체가 되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승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고체가 기체가 되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기체가 고체로 되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에너지만 방출하면 되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압력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물의 에너지, 아까 고체, 액체, 기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장 먼저 이제 비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액체가 증가할 때 필요한 부분이, 액체에서 온도가 증가할 때,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의 비열을 1칼로리 per gram per 온도 도씨를 얘기해요. 1도씨 올리는데, 네.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 1칼로리다 에너지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1도씨 낮아질 때는 이게 1칼로리가 방출이 되겠죠. 그럼 요 지금 비열 같은 경우는 물을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온도계 등을 통해서. 자, 그렇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현열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얘는 현열입니다. 현열. 글씨 되게 못 써. 마우스로 또 쓰니까 더 이상해요. 현열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자멸에 들어갈 거예요. 자, 기화 및 응축 자멸입니다. 물이 증발할 때 수증기는 주변의 열을 흡수하며 이 흡수된 열 에너지가 증발 자멸이 되는데요. 약 586칼로리가 됩니다. 1g 이제 증발하는데 이 586은 상온에서입니다. 그래서 20도씨에서고요. 실제로는 597도 597.3 칼로리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L은 597.3-0.56T 정도 됩니다. 온도죠, T는. 그러면 20도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아마 586.1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해 잡열이 있습니다. 0도씨 얼음이 이게 잡열이란 얘기는 온도의 변화는 없어요.
온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의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네, 상태만 바뀌는 거죠. 상이 바뀌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죠. 잡열입니다. 자, 융의 잡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이 녹는 동안에 얼음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물의 온도가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g에 80칼로리 정도 된다고 됩니다. 온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얼음을 만약에 우리가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녹인다. 그러면 그 얼음이 다 녹아서 완전히 물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0도씨다. 손을 넣어도 된다. 안 된다. 손 넣지 마십시오. 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표면은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서 이론적인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냄비가 가열이 됩니다. 냄비는 이미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온도가. 그죠? 여러분들 손이 될 정도로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안에는 얼음이죠. 근데 이 얼음이 천천히 녹습니다. 그럼 녹는데 주변에 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0도씨에 가깝지만 시간이 지나서 얼음의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장자리부터 물의 온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얼음이 녹게 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0도씨 얼음이 다 녹아서 0도씨 물이 될 때까지 온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승화잡열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승화잡열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데요.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는 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수증기로 변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0도씨에 597 칼로리 정도 됐죠. 597 칼로리 플러스 80 칼로리를 하니까 677 정도 되나요? 네. 677 칼로리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승화는 어떤 온도에서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현열, 잡열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현열, 잡열. 현열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상태 변화 없이 기체, 액체, 구체의 변화 없이 그대로 한 상태에서 얼음에서 얼음, 물에서 물, 기체에서 기체 상태의 온도 변화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열은 온도계 등으로 눈에 보이는 열, 잠열은 온도계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열, 아까 얘기했듯이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재 융해열, 잠재 기화열, 잠재 응축열 같은 것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앞에 있던 식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 나오시는 이 식도 같은 원리로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이죠. 앞에 거는 칼로리였어요. 칼로리 퍼 그램이었고요. 지금 여기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g의 물이 20도씨에서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이거대로 계산을 해보면 약 2453.6줄 정도가 나오고요. 이 줄을 칼로리로 계산을 하면 약 한 586.1, 뭐 586. 얼마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1칼로리가 4.184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강수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도 이제 강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프리시피테이션인데요. 지구 표면에서 증발한 물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를 머물다가 떨어져 내리는 현상입니다. 그죠? 물로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강수로 포함을 합니다. 강우와 강설이 강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네, 강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수량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다양한 단위를 쓰는데요. 보통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분명히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단위를 씁니까? 단위 면적을 우리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로 나오니까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에어리어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강수가 발생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빙정설하고 이제 병합설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빙정설입니다. 구름의 구조는 이제 상층, 중층, 하층의 이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상층부에는 수증기가 응결한 얼음 알갱이들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중층부에는 수증기가 응결한 얼음 알갱이랑 관행각 물방울들이 함께 존재하고요. 하층에는 물방울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층부의 수증기와 얼음 알갱이가 서로 철썩 붙어서 무거워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 얼음 알갱이가 녹으면 비가 되고, 녹지 않고 떨어지면 눈이 되고, 녹는 과정의 지표에 도달하면 진눈깨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빙정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음 알갱이들이 관행각된 물방울과 부딪혀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기온이 더워져서 녹으면 비, 그냥 내리면 눈,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녹는 과정의 지표면에 도달하면 진눈깨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병합설인데요. 자, 아무리 이게 이제 얼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프리카 같은 열대 지방에서도 그럼 얼음 조각으로 되어 있냐? 그건 아닐 거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대 지방에서는 아무리 기온이 낮아도 구름에 얼음 알갱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빙정설에 의해서는 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물방울, 작은 물방울들이 돌아다니다가 서로 부딪혀서 점점 커지는 거죠. 커져서 무거워지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비가 되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병합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수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없으면 안 돼요. 사막에서 비가 오지 않는 이유랑 비슷한 거죠. 충분한 수비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공기가 있을 점 온도까지 냉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작용에 의한 단열 팽창이 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응결핵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정말 깨끗한 곳, 대기에서는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미세먼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핵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화산재라든가 뭐 연기라든가 이런 그런 미세먼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결핵으로 응축이 발생해야 되고요. 포화 상태에서 응결핵 주변으로 이제 응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응결된 소수 분입자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부딪히고 뭐 이렇게 돼서 빙정 과정과 충돌 응집 과정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빙정설, 이제 병합설이 나온 거죠. 이렇게 돼서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이용하니까 우리가 인공강우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강우에는 뭐를 공급할까요? 여기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까요? 아니면 온도를 냉각을 시킬까요? 응결핵을 줄까요? 뭘 하겠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비가 올 것 같이 수분이 습도가 높은 날 대기 중에다가 응결핵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응결핵을 중심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뭉쳐서 빙정설과 병합설이 만들어지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럼 과거의 기우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땠을까요? 자, 임금님께서 뭐 무국제계를 하고서 나를 받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관이 이제 날짜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뭐 제단 앞에 이제 커다랗게 불을 놓고 막 연기를 피우면서 이렇게 이제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악도 하면서 하죠. 자, 그럼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그 사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에서 보면은 기우제 지낼 때 보면 다 불을 피워요. 피우는 이유가 뭡니까? 연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쌓아 올려서 더운 공기에 의해서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죠? 상승을 하면서 또 더운 공기를 조성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공기에서 데워진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상승 작용에 의해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연기의 미세먼지들에 의해서 응결핵이 되고요. 거기에 수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점 이하로 냉각이 되게 되고요. 상승하다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응결핵을 던져주는 거죠. 그다음에 단열 팽창 효과도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가 잠깐이라도 내리면 하늘이 왕의 임금의 정성에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안 오면은
잘못한 거 있나 보죠. 다시 하죠. 또 대부분 이제 재관이 나를 잡을 때 분명히 이 조건이 맞는 나를 잡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이 문헌으로 남아있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명히 충분한 대기 중에 수분이 충분한 습도가 높은 날인데 비가 형성되지 않는 구름이 형성되지 않는 날이었겠죠. 이런 날 구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결핵을 공급해주는 그런 게 아마 이제 그 제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자, 어쨌든 그러고 이제 빙정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압하에서는 영하 20도에서도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관행각 물방울이 결정체와 접촉하는 순간 주변에 이제 그 얼음 이제 조각이랑 부딪히는 순간 순식간에 얼어버려요. 빙정핵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런 구름 속 얼음은 과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빙정핵들이 주변의 수분을 계속 흡수해서 점점 커지는 빙정설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충돌 응집 과정입니다. 보통 구름 입자의 크기는 평균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럼 구름에서 강우가 형성되기 위해서 비가 오려 그러면 2mm보다 큰 물방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빙정액이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드롭넷이라고 그러죠. 물방울을 구름 씨앗을 만들게 되고요. 이게 연직으로 낙하하면서 다른 물방울과 충돌해서 드디어 이제 2mm보다 큰 물방울이 만들어지면 지상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강수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안개, 이슬비, 강우, 진눈깨비, 우빙, 서리, 눈, 우박, 쌀아기 눈 다 들어는 보셨죠. 크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액체 상태냐 고체 상태냐에 이제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진눈깨비, 우빙, 서리, 눈, 우박, 쌀아기 눈은 고체고요. 액체 형태로는 안개, 이슬비, 강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빙만 한번 보고 갈까요? 두께가 한 1에서 1mm에서부터 한 2cm 정도까지 두께가 되는데요. 이거는 관행각된 빗방울이 고체면과 접촉해서 얼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행각된 빗방울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아까 이제 그 얼음 알갱이랑 부딪혀서 더 커진다고 그랬는데요. 그 상태가 아니라 찬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상으로 내려와서 분명히 빈데요. 지표면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얼어버려요. 그래서 우빙은 이렇게 두껍게 누적돼서 무게로 인해서 나무나 전선 같은 곳에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서 얼음이 온 거죠. 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얼음이 쌓인다고. 빗방울이 그냥 얼어서 바로바로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무나 전선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이렇게 운행하실 때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도 만들어져서 노면을 이렇게 얼어붙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강수 발생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대류형 강수, 전선형 강수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뒤로 이제 쭉 설명을 할게요. 따뜻하고 가벼워진 공기가 대류 현상으로 차갑고 밀도가 큰 공기 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발생합니다. 이게 보통 여름철에서 이렇게 평야지대 같은 데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소나기라든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런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바로 대류형 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산악형 강수예요. 습윤한 기단이 운반하는 바람이 산맥에 부딪혀서 기단이 위로 상승할 때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이 되죠. 이슬점이 낮아지고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다 그냥 물이 돼버리니까 다 쏟아버리고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올라갈 때는 0.5도씩 낮아지는데 내려올 때는 1도씩 높아집니다.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죠. 구름에 비를 다 쏟아내고 건조한 공기가 1도씩 100m 내려올 때마다 1도씩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문제가 건조 피해가 한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호우, 천둥, 번개 같은 것들이 이쪽에서 내리고요. 반대편 산맥에서는 어때요? 팬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건조 피해를 입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전선형 강수입니다. 우리 장마예요, 장마. 두 개의 전선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냉각 과정인데 온난 전선형 강수가 있고 한랭 전선형 강수가 있습니다. 온난 전선형 강수는 난기단이 한 기단 위로 진행할 때, 그다음에
한랭전선형 강수는 빠르게 이동하는 한 기단에 의해서 난기단이 강제로 상승할 때입니다. 그래서 온난전선형 강수는 지금 보시는 천천히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밀려 올라가는 찬 공기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하니까. 근데 한랭전선형 강수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쭉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그냥 밀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비가 올 확률이 많죠. 정난운이나 적운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26도씨 이상, 풍속이 17m/s 이상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는 뭐 우리나라도 태풍 피해가 꽤 있었죠. 그죠? 그래서 태풍,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태풍, 미국 쪽으로 가면 허리케인,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면 사이클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강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강수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요. 일정한 면적 위에 내린 총 강수량을 그 면적으로 나눈 깊이로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죠? 얘기했죠? 우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우리가 우량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눈을 측정할 때 이제 적설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이제 보통 우량계는 직경이 20cm고요. 높이가 60cm인 원통형 구리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우량계가 있어요. 자기 우량계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거죠. 보통 우량계 같은 경우 우리가 자를 넣어서 재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쏟아서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기 우량계는 비가 올 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장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자형이 있고요. 티핑 버킷형이 있고요. 뭐 중량 측정형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형,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요. 네, 플로팅입니다. 그래서 공기, 공 있죠.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물에 뜨지 않습니까? 그 물에 띄워서 얘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우량계가 부자형 우량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티핑 버킷형입니다. 시소 생각하시면 돼요. 0.5mm의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추처럼 달려. 비가 올 때 깔때기에서 물이 이렇게 차서 한번 쏟아지고요. 또 얘가 이렇게 됐다가 또 물이 이제 이쪽에 쌓이면 반대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우리가 티핑 버킷형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버킷 왔다 갔다, 시소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몇 미리의 비가 왔는지를 계산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량 측정형은 뭐 최종형입니다. 최근에 나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스프링 또는 밸런스형의 저울 위에 강수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냥 물통을 저울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저울 위에다가. 그래서 비가 오면 중량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지 않아요. 맑은 날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증발이 되겠죠? 증발이 되면 중량이 줄겠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강우를 측정하고요. 이제 건조할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증발량을 측정하는 장비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치국입니다. 치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던 일반형 강우계입니다. 그죠? 깔때기가 만들어져서 비가 오면 우리가 자, 그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강우를 재는 우량계가 원형이죠. 왜 원형일까요? 사각형이 아니고 원형인 이유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사각형일 경우 바람이 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내려가면 정확하게 비가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원형은 바깥으로 안 새나요? 안 새는 게 아니고요. 특정 방향으로 많이 셀 확률이 없는 거죠. 사각형인 경우 모서리 있는 부분이 취약합니다. 근데 원형은 어때요?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만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자식은 아마 여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티핑 버킷형입니다. 시소가 달려 있어요. 지금 오른쪽 아래 사진이 실험실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물이 내려옵니다. 깔때기를 통해서 내려오면 여기에 물이 차면 시소가 반대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바닥으로 물을 쏟아내면 이제 카운팅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는 거랑 중간에 있는 제품이 중량식 강우계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울이 굉장히 정밀해야겠죠. 네. 밀리미터 단위까지 이제 굉장히 작은 물까지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럼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 대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벌, 파리, 뭐 잠자리 같은 것들이 물을 마시러 들어와서 그 물에 앉았다. 그럼 그 수면의 무게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아주 정밀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변한 중량이 빈지 아닌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기업 비밀이고요. 특허라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안 알려줘요. 계략 이론은 알고 있는데 네, 잘 안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치국이 한번 볼까요? 치국이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치국입니다. 조선시대 치국이고요. 이런 치국이하고 이 오른쪽이 치국이고 왼쪽이 치구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국보로 최근에 지정된다고 예고가 됐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대구 선화당 치구대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제작이 됐고요. 치구대란 명칭과 건융 경인년 1770년 5월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1770년 5월은 아니고 건융 경인년이니까 이제 연도로 환산하면 1770년 5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신 치국이는 금영, 공주가명에서 사용하던 치국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실물로 전해지는 유일한 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치구기는 5대, 치구대는 한 10대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요. 딸랑. 자, 서양에서는 1662년 영국의 건축가이면서 천문학자인 크리스토퍼 렌이 우량계를 고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종 23년에 1441년입니다. 한 200년 앞섰죠. 그죠? 서운관에 대를 세워 빗물을 받고 강우량을 계측한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기기들이 강우계가 이제 뭐 치구기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겠죠. 또 이 치구기 같은 경우 이 치구기의 폭이 지금 사용하는 세계 규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 이게 굉장히 깊죠. 따지면 이제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죠? 안 어렵습니다. 3단 분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 한 단, 이렇게 세 단으로 나눠져 있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입니다. 그래서 끼워서 3단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치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